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예. 이 두 번째 시간은 여기 지금대로라면 3강하고 4강입니다. 다루고 있는 그거는 3강은 유무. 있는 것, 없는 것. 그죠? 이건 뭐 유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존재론에서 이야기할 때 동양이나 서양이나 굉장히 많이 다루는 그런 그 주제인데, 노자도 그렇게 읽힐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배제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강은 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의 성격이나 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 8강에 다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그 다른 형태로 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무라고 하는 거는 뭐 일단 그 우리가 세상을 인식을 하고 사고를 할 때는 일단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야 그것의 뭐 명칭을, 그러니까 분류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것 사이의 차이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차이를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차이의 정도에 따라서 유사성을 묶는 과정들이 분류인데, 그 분류의 기본적인 그게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류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그 분류의 방식에서 제일 첫 시도가 세상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것, 차가운 것, 어두운 것, 밝은 것, 옳은 것, 뭐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그 세상을 배치를 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동양에서의 용어는 음양이 있습니다. 음과 양. 음과 양은 사실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그냥 둘로 나누어서 한 뭉텅이의 부분은 음에 소속시키고 한 뭉텅이는 양에 소속시키고, 예를 들면 하늘과 땅이 있으면 하늘은 양에 소속시키고 땅은 음에 소속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음하고 땅하고 무슨 관계가 그게 아니고요. 분류하는 일종의 분류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동양에서 그 음양 이후에 등장하는 분류 체계는 오행입니다. 수화 목금 토. 두 개로 세상을 분류하면 뭐 단순하긴 하지만 자세한 분류가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넓은 분류 체계를 5개를 이용해서 뭐 그 수화 목금 토가 갖고 있는 각각의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이면 뜨겁다, 위로 타오른다. 그것과 관련된 거는 거기에 다 모아놓고, 우리 신체 장기도 일정한 부분은 불에 갖다 놓고 어떤 그죠? 그런 형태로 세상 모두를 분류해서 거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분류가 두 개로 분류하는 건데, 그게 두 개의 항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분류하는 건 기본적인 차이인데, 차이만 가지고 분류를 하면 거기에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치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두 개의 분류 속에서 가치가 개입이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두 개의 항목이 대립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천존지비 이러면 천은 존귀하고 땅은 낮다. 뭐 남녀도 그렇게 해버리면 가치상의 어떤 이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 생겨나 버리는 거죠. 즉 이렇게 그 대립이 생기게 되는데, 그 대립을 시키는 게 일종의 사회를 구성하고 통제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그 대립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지배와 피지배의 정당성 자체가 거기서부터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이렇게 이양 대립의 가치를 이양으로 나누고 가치를 대입해버리면 거기서 사회 제도가 만들어지고 효율적인 어떤 이러한 추진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죠.
근데 노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부분을 뭐 가치를 대입해 버리게 되면 존귀한 것 또는 그 아래에 있는 비천한 것 이렇게 두 개, 뭐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나뉘게 될 텐데 본질적인 그 차이가 이런 어떤 가치의 대립을 이끌어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이가 그렇게 가치가 부여된 형태로 되게 되면 그 가치 아래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동일한 어떤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그 속에서 이제 일종의 나님이 그 나님 안에서 폭력적인 어떤 형태의 그게 진행이 되는 거고, 앞에서 1장에서 말씀드렸던 춘추전국이라는 그 시기가 그야말로 대립이 극대화되던 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에 뭐 국가들이나 사상을 그 피력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그 사람들이 효율적인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같아지는 것. 나와 사람들이 같게 만들어서 이끌고 가는 것. 내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또는 설득시키고 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같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생각들을 이 3강에서는 굉장히 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볼까요?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읽으면서 같이 볼 만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73페이지 첫 부분은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첫 번째 단락이요. 예.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자신과 같게 만들거나 아니면 각자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는 노자와 공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소인과 군자의 사례로 두 사람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계속 읽어요? 예, 계속. 운전할 때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 경우 느긋하면 화를 내지 않지만 다급하면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소인의 성향이 드러나기도 하고 대인의 성향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죠. 공자는 이처럼 소인의 성향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서로 어울려 살려면 자신만 앞세우는 소인 성향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군자 성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담는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 끝까지 갑시다. 계속. 예. 노자는 사람을 소인과 군자로 나눠 전자를 후자로 바꿔야 한다는 이 방향성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소인과 군자 중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자를 사람이 나아가야 할 정점으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울러 이렇게 하나의 방향을 정해놓으면 삶의 다른 가능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공자의 이분법이 논리적으로 소인을 다 없애서 군자로 만들려는 사고로 보았습니다. 소인은 갖춰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하거나 갖추지 말아야 할 것을 과잉으로 가지고 있어서 개조의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분법이 얼마나 진상을 왜곡하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이 내용의 그 전체적인 부분을 잘 개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군자다운 사람이 있고, 여기 옛날 표현입니다. 군자, 소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요즘대로 표현하면 소인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군자는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군자고 이렇게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여긴 지금 공자가 생각하는 게 인간은 이 두 성향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 지금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스로를. 예. 그러니까
이 책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군자가 되기도 하고 소인이 되기도 한다.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통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어떤 사람이 군자라 그래서 군자답다 해서 항상 군자답지 않다는 건 스스로도 경험도 하고 자기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소인배 같은 사람들도 어떤 때는 되게 관대하고 뭐랄까 좀 폭넓은 면모를 보이고 그런 점에서 노자가 정말 이렇게 봤다면 노자가 사람에 대해서 참 잘 파악을 하고 더 통찰력 있지 않을까. 근데 공자도 그걸 부정한 건 아니죠. 근데 제 말은 이걸 이제 긍정한다는 거니까 공자가 그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닐지라도 결국은 군자가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 스스로도 군자답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 발견했을 때 자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소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 군자는 내가 속한 집단, 뭐 크게는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더 넓게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세계가 될 수도 있고, 인류. 근데 살다 보면 그 사소한 데 집착하고 사소한 데 목숨 걸고 그리고 사소한 이익에 더 관심을 두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소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딱 걸려 있는 부분에서 그게 직접적인 자기 이익이 아닐 때에는 군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자기 이익이 걸려 있을 때 대부분은 다 소인 아닌가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군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랑 직접적인 이익이 관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죠. 이제 나누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기 이익에서 뛰어넘는 사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성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형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거나 또는 단발형.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이익을 이렇게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없진 않죠, 그죠? 근데 그 자기 이익을 내놓는 이면에도 보면 더 큰 이익을 노리고 내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전 본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중요한 거는 내가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이러지 않으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어떤가요? 네. 저도 그걸 충분히 비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비난 소인배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이익을 너무 과하게 그런 거죠. 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이제 소인배라고 이게 소인배 대인배를 너무 국가극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비난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비난 때문에 하루 종일 인터뷰하고 왔거든요. 그런가요? 이번에 SG 그 주가 조작 사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반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욕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줄 아세요? 다 욕해요. 투자한 사람들은 그럼 충분히 심내가지고 왜 뭐 다른데 뭐 구제방법 찾고 소송하고 이러냐 이렇게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욕심낸 게 뭐 그리 큰 잘못인가요? 돈 벌고 싶어 하는 마음 다 있지 않나요? 계속 그 이야기를 강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기자들 만나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돈 좀 벌고 싶어서 욕심을 낸 게 무리 비난받을 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돈 맡기고 돈 불려준다니까 그냥 그게 미쳐서 그냥 줬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인가? 잘못 없죠. 근데 댓글 보면 알겠지만 와 정말 사람들 잘네요. 정말 잘네요.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은 그 가진 사람에 대한 시선과 질투일 수 있어요. 돈도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서로다가 그런 게 있어요. 행원한 거예요. 제가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대부분이 소인배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저도 스스로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네라는 면이 있고 또 뭐냐면 어른들이 말씀하시기에 약간 결은 다르지만 철들면 죽는다는 말이 죽을 때까지 사람은 철 안 드는 것 같고 네. 여기 철 든다는 것이 이성과 뭔가 좀 도리를 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준으로 본다면 소인배역적인 일이 많은 거죠. 죽기 전에는. 변호사님 지금 죽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안 죽는 게 뭐냐면 제발 이성적이었어요. 이건 연습을 한달 하는데. 근데 이게 소인하고 군자 나눈 게 선악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 이런 게 원래 소인 군자 개념이라는 게 일종의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기에는 통치자 계층에 있는 사람을 이름도 임금 군자의 자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의 자식들이 자녀들은 그 통치 또 전통사회의 그 통치 계층이고요. 이 소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큰 일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작은 일을 맡은 거예요. 뭐 그 행정적인 실무 뭐 옛날에는 제사 같은 거 많이 지냈으니까 예를 들면 거기 상 차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 구체적으로 말 같은 거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도 민이라고 불리는 계층은 아닙니다, 일단.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그 밑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인 계층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국가적인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뭐 맡겨진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공자 시기에 오면 저 소인들의 세력이 커집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저 사람들이 커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발언권도 커지죠. 그래서 점점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래 해왔던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그 군자 계층에서 보면 이 전통적인 어떤 질서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이 되는 거였어요. 그 서양은 뭐 상공업에서 부르주아가 되는 건데 동양은 그런 전통은 사실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경제적인 이익 같은 것들을 우선시하는 세력이죠. 예. 그리고 뭐 공자는 일종의 보수주의자니까 개혁적인 그런 그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소인 계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군자 계층들은 그 통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로부터 요즘 표현대로 하면 그러니까 복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도덕적인 어떤 부분에서 감화시키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비전 같은 거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이제 사실은 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덕. 제가 발음이 좀 덕이니까 네. 저게 이제 그 군자 계층들이 그 아래 백성들이나 아니면 아래의 소인들 또는 자기 휘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자기의 어떤 그 명령을 듣는 사람으로 기를 수 있는 일종의 힘입니다. 지배력이 덕입니다. 그러니까 소인이라고 하면 뭐 나중에 되면 이제 조선시대에 우리 군자 소인 이렇게 할 때는 당쟁을 하면서 상대 당파는 다 소인입니다. 우리는 군자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는 도덕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만 추구한다는 그런 그것도 있고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이 군자 소인,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제대로 된 사람들, 소인은 개인적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뭐 그 정도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또 밑에서 네 번째 줄 아까 읽으신 부분에 소인은 갖추어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하거나 갖추지 말아야 할 것을 과잉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이걸 뭘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동양에서는 좋다, 선하다 이런 거의 기준이 또는 옳다 이런 거의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갖추지 못하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해야 될 그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기준이 있는데 그 상황에 미치지 못하거나 넘어서 버리는 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또는 넘어서 버린 것, 과불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 저 기준이라는 건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건데, 군자들은 저기에 딱 맞춘다는 겁니다. 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중이라고 하는 가운데라는 의미보다 적중시키다는 의미거든요.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중입니다. 중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불급, 미치지 못하는 것, 넘어서 버리는 것, 그겁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불급은 어떻게 보면 여기 소인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군자들은 중도라고 해서, 그죠? 적절한 어떤 자기 처신이라고 하는 그걸 하는데 소인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걸 넘어서서 이익을 추구해버리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두 번째 구절 같은 경우에는 이양대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기본적으로 노자가 활동했던 춘추전국시기라고 하는 전국시기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싸우는 나라들이니까 우리 1편에 보면 140개의 나라가 한 400년 뒤에 하나만 남잖아요. 진나라가 통일하면 하나 끊임없이 그 안에서 그냥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나라들은 그 당시의 나라들은 땅을 넓히고 백성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옛날에는 인구하고 토지가 국력의 기준이었습니다. 토지가 있으면 거기에 생산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많으면 거기에서 병력을 이렇게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병력, 그 다음에 그 병력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력은 토지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요즘은 상업, 공업, 이런 여러 이제 부를 창출하는 그게 많았지만은 전통시대에 부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그건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크기를 넓히고 인구수를 늘리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자가 제시한 육아, 그 다음에 법을 통한 어떤 통치 체제를 만드는 법가, 그죠? 그 다음 다른 틀들도 비슷한 어떤 그런 우리 종행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여러 그게 존재를 합니다. 대부분 도가류를 제외한 학파들은 이양대립의 상황, 그리고 이양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상정을 하고 나쁜 것에 있는 상태를 좋은 것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위에서 이야기했던 소인들을 다 군자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유를 내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이 대립이 생성이 되고 편견이 만들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76페이지 조금 볼까요? 그 두 번째 구절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노자는 제자백가와 정치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양 대립의 사고에 빠져 있다고 보았다. 노자가 보기에 공자도 사람을 소인과 군자로 나누는 이양 대립의 사고를 펼쳤습니다. 공자 이외에 묵자도 그렇습니다. 묵자는 겸해와 별례를 구분하였습니다. 이거 뭐 옛날 용어를 그대로 쓴 건데, 겸해는 두루두루 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게 겸해입니다. 그리고 별애라고 하는 건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별애에 대한 설명. 별애는 내 아이나 내 부모처럼 자기 가족만 사랑의 범위로 삼는 것이고, 겸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나의 가족이든 아니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별애라는 상태에서 겸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소인을 다 군자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몰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이처럼 공자나 묵자의 경우 소인이나 별애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 즉 소인은 대인으로, 별애는 겸해로 나아가야 되는 출발점이자 버려야 할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견해가 대인과 소인의 갈등, 겸해와 별애의 갈등을 일으킨다고 노자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구절은 요 구체적인 예로 이제 백의와 숙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의와 숙제에 대한 견해, 사기 열전에 나와 있는 백의 숙제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죠. 아닌가? 훌륭한 사람으로 보죠. 그죠? 자기의 절개를 지킨다, 자기 원칙을 지켜서 부귀를 마다하고 굶어 죽을 상황이 되어도 자기 뜻을 꺾지 않았다. 그죠? 그런 견지에서 보면 육아에서 백의와 숙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띄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범으로 삼아야 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요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책을 쓰신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살짝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생각 자체, 이 책이 지금 노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노자가 생각하는 어떤 형태나 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을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면적 사고라고 앞에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백의와 숙제에 대해서도 노자적 사유를 적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그러니까 중국 사회에 우리 보통 이제 제일 먼저 공자가 등장합니다. 공자가 중국에서 학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최초의 학파입니다. 공자 학파가. 공자의 제자들 한 7, 8천 된다고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이제 집단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요 공자 뒤에 등장하는 게 묵자가 등장합니다. 뒤에 등장하니까 공자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자기 세력을 키웁니다. 공자는 예라고 하는 전통, 그 이전 전통에서의 사회 규범인데, 그 규범이 공자가 살던 시기에 막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그거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고 무진 예를 씁니다.
물론 공자가 개혁적인 부분, 뭐 보편적인 부분, 공자 사상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자가 추구했던 건 그 이전에 예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회 체제를 복구하는 게 공자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묵자인데, 묵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육아에서 아버지 제사 지낸다고 막 온갖 재물 다 써버리고, 그 예라고 하는 그 절차 시킨다고 저 아래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물건 가져와서 그런데 막 써버리고 이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 하지 마라. 절약해라. 그리고 생산력을 키우는데 집중해라. 생산력을 늘리는데. 그리고 또 전쟁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거 사람들이 그 생명을 해치는 그거니까 전쟁 같은 거 하지 말고 자기 삶도 굉장히 그 절제된 삶을 삽니다. 집도 집단 생활을 하고요. 그 요즘 생각대로 하면 거의 종교 집단 비슷한 성향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명령하면 그 우두머리의 명령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복종하게 만들고요. 뭐 먹는 거 같은 거, 옷 같은 것도 뭐 허름하게 하고, 대부분 그 성을 쌓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하는 어떤 요즘대로 표현하면 기술자 집단이 저 묵자 집단의 기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것도 못하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삶이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삽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굉장히 신념으로 뭉친 사람들이거든요. 요 뒤에 등장하는 사람이 뭐냐면 양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양주라는 사람은 또 이 묵자라는 사람을 비판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야, 누구 그렇게 아끼고, 아까 말했듯이 겸해라고 하는 그 이념,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똑같이 다 사랑하자라는 그 이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요. 자기가 뭐 신고 있던 것들도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데, 맹자에 보면 묵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천하를 위해서 자기 머리 꼭대기부터 갈아가지고 발등에 닿을 정도로 이걸 갈아서 천하를 위해 바친 사람들이라고 묵자를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죠. 근데 양주가 가만히 보니까, 야,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누가 하는 그게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아무리 그렇게 난리를 쳐봤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까지도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다 불행해지는 거야. 세상에 제일 필요한 거는 그냥 자기 생명, 자기 어떤 자기의 그것만 이렇게 챙기면 되는 거야. 남 챙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만 챙기면 절대 이 세상엔 싸울 일이 없어. 이런 주장을 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양주입니다. 그래서 이 양주는 자기의 생명을 또는 자기의 수명,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 천하를 주겠다는 계약서가 있어. 이걸 집으면 난 천하를 가질 수 있어. 근데 이걸 집는 순간 한쪽 팔을 잘라야 돼. 그러면 천하를 내가 차지할 수 있으면 이 팔 자르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팔 하나 자르다 보면 결국 목까지 잘라야 돼. 그러니까 처음엔 털 하나입니다. 털 하나를 희생해서 어떤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럼 점점 가다 보면 팔 하나 묵자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무도 그런 삶을 살아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
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너 왜 저 사람 안 도와? 이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세상이 안정되고 싸움이 없어지려면 자기만 챙기면 돼. 자기만 챙기면, 자기의 생명만 챙기면 돼. 뭐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어쨌든.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노자를 어느 시기로 보느냐에 따라 좀 관점이 달라지는데, 우리 이전 시간에 뭐 공자가 노자에 가서 뭘 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전설상에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해서 노자를 뭐 여기에, 노자의 그걸 여기에 놓기도 합니다. 근데 사상의 흐름상으로 보면 이 노자라는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요 이유입니다. 양주라는 사람 이유입니다. 양주의 이야기 안에는 노자로 이어진 어떤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어떤 생명, 이런 것들이 세상의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그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노자 생각의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하면 세상은 편안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오라고 하는 이양 대립의 그 틀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책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자의 사유는 이런저런 노자 이전에 있었던 또는 노자가 활동할 당시에 있었던 여러 사상들이 갖고 있는 이양 대립적인 사유에 반대되는 어떤 사유의 그 모음들을 모아놓은 게 노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나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가면 법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법가의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잠시 읽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 사무입신. 예. 79페이지 그 제일 아래 구절부터 누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해볼까요? 예. 제자백가가 활약했던 춘추 전국 시대에 이항 대립의 사고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알 수 있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상한이 나무를 옮긴 사람에게 상금을 줘서 새로운 사회 운영 시스템, 즉 법치의 신뢰를 쌓았다는 사목립신, 또는 이목지신을 말하죠. 예. 그대로 번역하면 나무를 옮겨서 믿음을 수립하다. 사목입신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목지신은 나무를 옮기는 것을 통한 신뢰, 뭐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겁니다. 그죠? 예. 계속 읽을까요? 예, 네. 예. 상황은 진나라에 가서 재상이 된 뒤에 백성에게 앞으로는 법에 의거해서 모든 판단을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백성이 반신반의하자 상황은 백성의 신뢰를 얻을 방법을 고심합니다. 그러다가 도성 남문에 장대를 세워놓고 이 장대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꽤 큰 돈 10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백성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돈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상한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장대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이 상금을 거금 50금으로 올립니다. 1금을 오늘날 화폐가치로 정확하게 환산하기 어렵지만 사람들의 주관점을 보면 꽤 큰 돈이었으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 거기까지만 읽으면 그 마지막 구절. 예. 더 재밌는데. 예, 제일 마지막 구절. 계속 읽어봅시다. 예. 그림치를 보면 아래쪽에 술주자가 적힌 깃발이 보입니다. 깃발이 오늘날 간판을 대신한 셈이죠. 장대 옆에 있는 사람은 옷을 풀어헤친 상태이고요. 아마 주막에서 술을 한잔하고 기분 좋은 상태인가 봅니다. 이 사람이 술김에 장대를 북문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정말 그에게 50금을 상금을 줬습니다. 이 일로 상황은 자신의 법치주의가 실제로 실행될 거라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뭐 보면 될까요? 그 80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양 대립의 사고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지킬 때만 긍정적인 대접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양 대립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죠? 이양 대립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이제 가치가 일단 부여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82페이지 가시면 이양 대립 사고의 폭력성이라는 부분 있죠. 이양 대립은 기본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는 폭력적인 어떤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그 한쪽 방향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그걸 그 기득권이나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니죠, 그죠? 근데 보통은 그 힘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통치 계층이 지향하는 그쪽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폭력적인 부분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자, 그 82페이지 거기도 좀 읽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읽을까요? 누가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82페이지에 이양 대립적 사고의 폭력성 그 부분 조금 봅시다. 예. 노자는 왜 이 시대가 경쟁과 갈등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고 그 원인으로 이양 대립의 사고를 꼽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생활과 세계 속에 깊숙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경쟁과 갈등이 생긴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노자는 이런 사고 속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론적으로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노자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이양 대립의 사고에 폭력이 들어있다는 통설입니다. 예. 키가 작은 사람이 신발에 깔창을 끼우는 정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는 등 키가 커지기 위해 신체 고통까지 감수한다면 문제는 예사로 넘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이양 대립의 사고를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계속 읽어. 거기까지만 일단 보면, 그죠? 이양 대립이 갖고 있는 폭력성이라는 그 부분을 포착해낸 게 노자 사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 아니죠.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지요. 예. 근데 이게 폭력이라는 그에 대한 생각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조금씩들 이야기하고 좀 강요니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데 강요를 넘어서는 폭력. 이것도 대단한 통찰이에요. 강요, 폭력, 예.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문제죠. 강요냐, 폭력이냐, 이런 것들은 정도의 문제인데, 그 정도의 문제 안쪽에 숨어 있는 그것의 정체는 강요도 사실은 폭력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통찰해내는 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이게 근데 어디나 우리 사회 곳곳에 다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이 그럼요. 예. 제도적 틀도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제도적 틀이라는 게 성과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런 성향들이 꽤 강하게 들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 강요가 제도적인 강요는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근데 암묵적인 강요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누구나 말은 하지 않지만 이걸 넘으면 안 돼. 이런 암묵적인 강요가 지금 아까 여기 키 깔창을 까는 거는 그걸 넘어간다는 거는 깔창은 괜찮지만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암묵적인 강요가 더 높아지면 거기에 누가 제도적인 장치를 걸지 않아도 이건 하면 안 돼. 이거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높아야 될지 서로 몰라요. 왜냐면 서로 암묵적으로 높아지는 거에 맞추려고 하지 그래서 제동을 걸지 못하니까 그 암묵적인 강요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더 현대사회가 더 어려워지는 게 오히려 제도적 장치를 옛날처럼 군주처럼 이걸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는 누구나 들고 일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악플이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누구나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암묵적인 자기의 기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못하는 사회 이게 훨씬 더 무서운 사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면 저 반항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이럴 텐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묵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스스로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 보통 공자로 대표하는 그런 학파들을 보면 계급 사회를 당연시 여기고 있잖아요. 예. 그럼 노자는 어떻게 보나요? 노자도 요 뒷부분에 살짝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노자 읽다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오거든요. 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지향했던 그 소국 과민이라고 하는 거 작은 나라 백성들 조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아까 땅을 넓히고 백성들을 많이 거느린 광토 중민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넓을 광자에 토지 토에 마늘 중자에 민자 이렇게 그거에 반대되는 표현이 작은 나라 적은 백성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노자가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연적으로 타고난 자기의 성향들을 최대한 발휘해주는 그런 그 사회 조직을 원하는 게 노자인데 그게 왕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양반 답은 어떤 형태로 가느냐 하면 그 어떤 사상가든 그 시대적인 한계 그러니까 노자가 살았던 세상에서는 왕이 없는 국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그 틀이었기 때문에 여기 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실질적인 역할을 보면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배하는 왕 그 백성들을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제 그런 부분들은 노자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적인 질서 이런 거 없습니다. 계급적인 질서에서 아까 우리가 말하는 예. 굉장한 우리가 그걸 당연시 여기고 지켜야 될 규율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계층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인데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마침 반상점 양반과 상민들의 지켜야 할 도리 넘어서는 안 되는 계급적인 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노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계층적인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 그 인위적인 어떤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질서라고 하는 게 유구하는 그게 뭐 하늘로부터 받은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도가적 입장에서는 그건 그야말로 인위적인 어떤 그 장치들이거든요.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나중에 노자의 몇 구절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기계를 쓰면 생산력이 지금 하는 것보다 한 100배쯤 된다.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거 도입해서 사람들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절대 도입하지 마라. 그러니까 문명을 거부하는 거 사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소속되게 만들고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뭐 노자를 자연으로 돌아가자, 원시 사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타고난 어떤 자기만의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마치 식물이 자라듯이 발현되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주어져 있고, 자연이 돌아가는 것 보면 다 그 틀에 따라 돌아가거든요. 누가 시키거나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뭐 기계를 만들고 뭐 이러다 보면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많은, 그러니까 100배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거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도나 틀 이런 거에서 계층이나 이런 것들은 노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왕하고 만약에 밑에 왕은, 그러니까 그 제도적 틀에서 못 벗어났다고 했으니까 왕이 있고 밑에가 있다면 중간에 어떤 계층적인 구조가 예. 구조를 인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왕하고 밑에만 딱 두 계층이 있는 건지. 그런 거는 또 뭐 극단적으로 그것에 대한 사유는 없습니다. 뭐 관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의 역할이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사유를 안 했다는 거는, 그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종의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은 사람을 억압하는,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틀이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이 적게 그게 되는 정치 체제를 소국과민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시간이 지나서 좀 쉬었다 할까요? 이거.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커지잖아요. 이렇게 정말 불안하게 느껴진다. 이게 어떻게 갈지. 어떻게 할지, 점점 자본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보다는 자본의 그 힘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 많은 게 다 뭐 실물에 묶여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감이 생겨나요. 이전의 역사적인 사례에서 보면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세계대전의 규모의 전쟁이 한 2번은 더 나야 되거든요. 싹 갈아엎어야 다시 또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본주의라는 게 굉장히 미묘한 그 자기 생존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조금 더 볼까요? 이게 읽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쭉 읽어 내려가면 굉장히 마음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게 많은데, 요걸 부분 읽으려니까 그것도 좀 어색해요. 이게 괜찮아요. 그 부분 읽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다음 부분 또 지정해 주시고 다른 부분 또 읽고. 그 뒷부분들은 그 폭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부분만 그거에 대한 예들을 이렇게 더 들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83조 예. 밑에 있는 이 노자 38장. 예. 저 해설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던데요. 그런가요? 비교적 한번 볼까요? 자, 도를 잃은 뒤에 덕을 찾게 되고, 덕을 잃은 뒤에 인을 찾게 되고, 인을 잃은 뒤에 의를 찾게 되고, 의를 잃은 뒤에 예를 찾는다.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돼요. 자, 이건 하나만 봅시다. 도덕, 여기 지금 중요한 그것들이 도덕, 그 다음에 인의,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죠. 자, 도는 지금 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는 모든 존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그 특성을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 도는 길입니다. 길. 뭐 쉽게 이야기하면 길입니다. 길이란 건 뭐냐 하면 우리 길은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게 길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처음 생겨났고 요건 이제 완성된 어떤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태어나서 죽든지 아니면 뭐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작점에서 끝나는 점에까지 이렇게 하는 게 길입니다. 근데 모든 동양적인 사고는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멈춰 있는 건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쭉쭉쭉쭉 살다가 죽고요. 식물도 씨 뿌려서 나서 꽃 피우고 이렇게 쭉 하나의 과정을 거치죠. 돌도 뭐 물에 들어가서 실키든 뭐 어떻게 하든 점점 모양이 변하는 상태로 되고요. 모든 것들은 다 움직임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움직임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모든 존재는 길 위에 있는 존재죠. 그죠? 어떤 상태에서 시작되고 끝나고 그리고 이 시작과 끝은 개체들의 시작과 끝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 죽을 때까지는 이렇게 하나의 길이죠. 그럼 내 아들이 또 나서 아니면 내 옆집 사람이 애를 낳아서 그러니까 사람의 그 길들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 또 여기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이 총다발이죠. 이걸 세상 전체로 확장해 보십시오. 모든 존재들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들을 다 모아놓은 게 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면 형이상학 이런 표현을 설치합시다. 여기 노자에서 이야기하는 도는 모든 존재들이 가는 길들을 가게 해주는 힘이 도고요. 모든 존재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들 이면에서 그렇게 걸어가게 해주는 것도 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도에 대해서 이야기는 못합니다. 뭐냐면 그런 것들이 걸어가게 해주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나의 도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죠? 군주의 도 이런 말은 쓸 수가 있죠. 어머니의 도, 아버지의 도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육아식으로 이야기하면 딱 정해진 길이겠죠. 아버지의 길 이러면 아버지는 자식을 아버지라는 명칭은 거기에 대상이 되는 자녀라고 하는 그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죠? 아버지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이 뭐 사람들의 그 모범의 길로 제시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 군주의 길 이러면 옛날에 대단했던 왕들이 걸었던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길이 모범으로 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 후대의 왕들은 그 길을 이제 답습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죠? 원래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것에 대한 도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도라는 글자를 쓰는 게 아니로 어디 갔어? 뭐의 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노자는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힘, 그것도 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게 생략된 도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죠? 세상 전체의 모든 개개인들이 각각 개개인들 또는 만물들이 다 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것. 노자 표현 나중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름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억지로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면 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도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억지로 표현을 하면 대라고 크다. 그죠? 크다 또는 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노자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생각하기 이전에는 그 노자가 표현하는 도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파악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 그걸 파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뭐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 부분은 뭐랑 닮았네?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정체를 파악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서양에서 처음에 배가 왔을 때 그걸 눈으로 보고서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식 안에는 그런 형태를 띈 어떤 물체가 우리의 그 의식 속에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보였을 때 그걸 뭔가라고 하는 걸로 파악 자체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 심리학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할 때 난 그거 이름 모르겠다.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제로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라면 난 그걸 도라고 이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가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85페이지 마지막 달러 한번 읽어주세요. 85요? 네. 도에 대한 질서라고 생각해요. 도에 대한 질서, 도에 대한 사회적인 관계가 점점 얇아지니까 뭐가 나왔다는 거죠? 인의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사랑을 해라, 의리를 지켜라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인과 의를 말한다는 것은 이미 도와 덕에 대한 삶의 질서가 벌어졌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오니까 그 지혜를 무기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기라는 게 다른 사람이 해야지 못한 것을 먼저 알아서 그 사람을 속여먹는 거잖아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게 되니까 효도와 자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국가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충신의 가치를 찾는다는 거지. 만약 국가가 혼란하지 않으면 굳이 충신을 찾는 소리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가족끼리 화목하면 효도나 자애에 대한 요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아까 그 구절하고 연결시켜서 적었듯이 그거 아직 안 읽었어요. 거기서 여기는 안 읽었기 때문에 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도는 모든 존재들 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존재죠. 그죠? 그죠? 이 도에 대한 믿음 또는 도의 작동 그게 안 되는 게 실도의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덕입니다. 덕. 덕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에 대한 지배력입니다. 지배력. 그러니까 지배력인데 강제적인 지배력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어떤 힘입니다. 덕. 그렇게 생기고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없어져 버리자 인이라고 하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육아 이념,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되자 이제는 형식적인 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 앞에 가서는 머리를 9번 숙이고 뭐 삼두고 뭐라 그러네요. 이렇게 예. 머리 3번 콩콩 찧으면서 9번 절하는 거 그게 그 임금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존경이 사랑이니까. 그죠? 자식에 대한 사랑은 뭡니까? 뭐 무럭무럭 잘 키우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식을 키워야 돼. 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의의 뜻이 혹시 번역하면 뭡니까? 이거 어떻게 번역합니까? 보통 오를 예, 옳은 방식, 옳은 길이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의 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 예, 절차입니다, 절차.
의장대, 뭐,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들, 그런 게, 요 오름이 형식적으로 구현된 게 일종의 절차죠. 그리고 이 절차가 확고하게 정비된 게 얘입니다. 오른 앞에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얘는 세세한 절목을 다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 얘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지금 생각하기에는 절하고 인사하고 이런 예절을 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그 국가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게 땅에서 나는 거니까 국가의 경제력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자본주의 사회 이전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건 땅에서 나는 소출되는 그 식량에 따라서 그 다른 것도 다. 그러면 그걸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하게 나누지 않으면,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국가나 그 집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죠. 자원의 분배. 그래서 뭐 계층들이 왕도 있고 제후도 있고 그다음 경대부 있고 사 있고 민 있고 이렇게 계층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계층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하루에 반찬 임금이 9가지 반찬을 먹으면 밑에 제후는 7가지 먹고요. 그런 형태로 재화의 소비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숫자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예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법보다도 오히려 더 법은 모르겠습니다. 뭐 행동까지 규제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다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입는 옷에 들어가는 그 장식, 무늬를 넣는데 임금의 옷에는 12가지 무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제후의 옷에는 9가지 무늬를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늬도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계층마다 내려가고요. 그럼 장사를 지내는 것도 임금은 뭐 몇 년상 해서부터 상의 그 일수 자체도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거 다 재물의 소비하고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말도 임금은 몇 마리가 있거는 말이 마차도 몇 마리 이런 식으로 딱딱 이렇게 그게 이제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생산력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짜져 있습니다. 그런 그 짜져 있는 것 자체는 그만큼 사람들을 거기에 올가매게 하겠죠. 그래서 그 순서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 덕, 인, 의, 예 이렇게. 그 인의 이해가 갖춰진 시기가 그러면 한대인 거예요? 아니요, 이거 노자가 살던 시기이죠. 맹자 시기쯤 되면 뭐 공자 시기에도 요 이야기들은 그대로 나옵니다. 얘가 가장 잘 갖춰진 사회를 공자는 이제 주나라로 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얘가 최초로 정비가 된 게 주례. 예. 공자가 제일 존경했던 인물은 주공입니다. 주공이 어떤 인물이냐면 그 주나라가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어느 나라를 뒤엎고 천하를 차지하거든요. 뭐 주나라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길지만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지배하던 왕조를 전조를 몰락시키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때 표현하면 천하 이 세상을 이제 다 차지하는데 초기에 그 차지하는 왕이 문왕입니다. 문무라고 문왕, 무왕 이렇게 됩니다. 그 부자 관계고 이 주공은 무왕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조선도 1대, 2대, 3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조카가 왕이면 삼촌이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그 주나라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공은 무왕의 그 아들인 조카가 어린 나이였는데, 그 어린 왕을 옆에서 도와서 주나라를 굉장히 강성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라고 불리는 아까 그 규정 체제를 정비한 사람입니다. 정비가 아니고 완료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공자는 이 꿈에서라도 주공을 보기를 바랬을 정도로 굉장히 그 자기의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주공입니다. 존경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라면 예질서의 체계는 굉장히 획기적인 질서 체계입니다. 계층적인 그 구획을 명확하게 하고요. 뭐 계층적인 그 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 의무 자체를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거잖아요. 계급 사회가 한동안은 유지되는 그런 틀에서라면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틀이었죠. 근데 그 방대한 예 규정 그 일일이 다 지키면서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어요. 집 규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 뭐 어디서 뭐 문 밖에서 인사하고 뭐 들어가서 인사하고 이런까지 정말 복잡하게 규정돼 있던데. 그 생활 자체가 그걸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우리 군대에 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군대에서 옛날에 3년 근무할 때 1년을 보내고 나면 이제 쓸만하다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년을 지내보면 그 뒤로는 반복이잖아요.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근데 예질서도 복잡하지만 생활에서 그게 그대로 실천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라서 그걸 배우면서 실제로 그걸 몸으로 그걸 익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듯이 익히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모두 그것과 관련 적용이 되어서 움직여졌으니까. 예를 이러면 이제 법이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때는 법가는 만약에 상황 정도의 시기가 상황이 살았던 시기는 맹자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이 노자책이 편성되는 게 조금 뒤로 보더라도 그거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법이 나오겠죠. 예 뒤에는 법이 그대로 가면 법이 그걸로 갈 겁니다 아마. 그죠? 저는 이거 보면서 아까 읽었던 부분 중에서 그 친족들이 다투는 자애와 효도의 중요성이 생각난다. 이 표현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 아까 85페이지 이거 아니었나요? 대도패 뭐 이거 맞나? 그 효도를 강조하는 사회는 사실 효도가 제대로 안 되는 사회입니다. 그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그 삼강행실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강조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념상으로는 그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걸로 여겨졌고, 뭐, 연려문, 효도, 효념, 이런 뭐 포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왜 포상을 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연례가 별로 없다는 소리죠. 100명에, 1000명에. 그러니까 억지로.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연료에 대한 그거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걸 많이 만들어냈던 포상입니다. 마치 요즘 아랍에서 일어나는 그 명예살인과 같은 비슷한 그런 사항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뭐 그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명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끊임없이 약한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은 이 끊임없이 희생이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봐야 될 부분인데, 노자가 끄집어낸 것들, 끄집어낸 어떤 테마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성에 대한 어떤 지위를 다시 확립한 겁니다. 비록 그게 전통사회의 한 기간 동안에만 노자에서 드러나서 크게 힘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 부분들은 굉장히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디 보면 그 다음에는 89페이지 좀 갑시다. 거기도 처음 부분 좀 읽어볼까요? 누가? 큰 폭으로 오래 걸을 수 없다. 요 구절. 안 읽으신 분 읽으세요. 이렇게 가면 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힘들게 될까요? 노자는 자신의 시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자가 찾은 원인이 바로 한쪽 지점 내에 머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한 대립의 사고, 즉 한쪽을 부정적으로 보고 다른 쪽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관행입니다. 반면 노자는 다른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모든 것이 공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자는 모순 없는 차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사고를 피워갔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볼까. 여기 보면 끊임없이 다른 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 이건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표현보다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 들어갈 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동양의 사유의 틀은 아까 말했듯이 존재는 다 길 위에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고는 있죠. 근데 노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길 또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길로 끌려가는 겁니다. 예. 거기 보십시오. 노자 인용문도 볼만합니다. 자, 이거 번역도 굉장히 잘 돼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도듬하는 사람은 오래 서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자신만 본다고 하는 사람은 밟지 못하고, 자신만이 어떤 걸 본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빛나지 못한다는, 빛난다라고 하는 건 활짝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글자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스스로 떠벌리는 사람은 공을 세울 수 없습니다. 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뻐기는 사람은 장자를 어른으로 표현했는데 어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죠? 그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의 차원에서 보면 남은 밥이나 쓸데없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가치 없는 어떤 것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죠? 만물은 이러한 것을 실현한다. 그러므로 도를 가진 자는 이런 곳에 머물지 않는다. 자, 이렇게 발도듬 한다라는 표현도 그렇고, 큰 걸음이다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거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면, 서 있을 때는 그냥 발을 붙이고 서 있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서 있어야만 그래도 오래 설 수 있죠. 걸어갈 때도 자기가 갖고 있는 보폭대로 걸어야 되는 거지, 성큼성큼 걸어갈 때는 처음에야 잘 가지만 걷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고요. 그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동양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그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될 게 글자가 상이라는 글자입니다.
항상, 뭐, 일상, 뭐, 이렇게 번역되는 글자인데요. 저 상이라는 글자는,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지금 발돋움하고 있으면 일정한 정도는 높이 볼 수 있죠. 써서,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상에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들은 끊임없이 다른 어떤 변수들이 일어나거든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없잖아요. 끊임없이 변수들은 일어납니다. 근데 변수들은 일어나지만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긴 어떤 리듬에서 보면 큰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게 일상입니다. 그러면 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면 큰 일이 일어나서 흔들리게 될 때는 항상 사람들이 바라는 건 일상, 그 흔들림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상자는 일상, 평상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발돋움하고 서는 거, 그건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항상 그런 상태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그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틀 안에 머물러 그 상태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과부족이 아닌 중의 상태가 바로 일상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 그죠? 요 상이라고 하는 표현, 요걸 좀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면 동양의 육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은 그런 의미에서 쓰입니다. 그럼 이게 상이 평화하고는 다른 거네요. 평화하고 평은 평평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평화할 때 그 평화하고는 상하고는 좀 결이 다른 거. 평화, 평화롭다. 네. 예. 화는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네. 평은 평탄한 상태고요. 네. 그 평하고 이 상은 좀 다른 결 같아서.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것도 좋은 상태인 거 맞죠? 네. 근데 이거는 가장 좋은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고 예. 왠지 평화는 더 이상 여기서 좋거나 나쁠 상태, 예, 흔들림 없는 상태. 느낌이 드는데 더 좋은 건 이 상태를 좀 긴장을 갖고 살려면 저 상태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가치의 차이인데. 용어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반대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의 반대는 뭡니까? 변이죠, 변화. 변한 상황. 또는 뭐, 비상, 뭐, 이건 반대말이라 하면 좀 그렇죠. 평상이 아닌 상태, 뭐, 이렇게 되는. 상보다는 변입니다, 변. 그리고 평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동일한 의미는 치입니다. 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확을 하고 나면 거기가 막 어지럽지 않습니까? 거기 풀들을 싹 걷어내고 트랙터로 한번 갈고 해서 편편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평입니다. 그러니까 어지럽거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게 평입니다. 평의 치입니다, 치. 이 치의 상태가 평과 거의 맞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평의 반대말 난인가요? 예. 치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지러운 혼란의 상태. 예. 한문의 개념을 파악할 때는 그 반대되는 용어를 빨리 파악하면 그래도 비교적 분명하게 그 의미를 좀 그 다음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근데 아까 이게 스스로 떠벌린 사람은 공이었고
스스로 네. 거기 오는 사람은 어른이 되지 못한다. 이건 어른 노릇하지 못한다 정도잖아요. 이게 반성은 참 많이 되는데 요즘은 스스로 떠벌리지 않으면 공을 예, 뭘 하십니까? 아니 요즘 그 서양인들의 사고 속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나 있으면 서양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거나 이런 태도를 우리 동양 사람들 많이 그렇잖아요, 그죠? 초기에 유학 간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던 한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듯이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 그 서양 사람들은 못난 놈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를 해야 자기가 인정을 받거든요. 우리 교육이 지금 그걸 그대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즘은. 드러내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죠? 그게 대해서 조금 달리 보는데 예. 그 네티즌들이 아주 굉장히 비유를 잘해 놓은 게 있던데 왜냐하면 하여튼 초중고까지는 계속 누르라 나서지 마라 나대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직장 들어가기 전에는 나대라 나서라 드러내라 이렇게 하는데 직장 들어가면 다시 죽으라 나서지 마라 죽으라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라고 우리나라 문화가? 네. 단지 취업할 때 잠깐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고 나머지 개성을 드러낸다든지 이러면은 계속 압박을 가하고 탄압을 하는 그런 사회라고. 이게 그런가요? 어떤 면에서 되게 사실적이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또 제일 밑이 되는 거고 그런 건가요? 고등학교 3학년 대장이었다가 대학 1학년 되면 또 신입생이 되는 거고 그 사회에서 힘을 쓰다가 군대 가면 이등병일 때는 또 그런 건가요? 글쎄요. 하여튼 대부분의 우리나라 문화는 나서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나서는 사람에 대해서 그다지 용인하지 않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예전에 학교에서는 그렇게 그게 어떻습니까? 대학에서만 잠깐 대학에서만 그렇습니까? 대학에서만 아닐걸요.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요즘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그러니까 책에서 다루는 그런 소재가 자존감이고요. 그다음 자신감이고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지금은 그렇게 드러내는 형태로 애들을 교육시키는 것 같은데. 직장 들어가는 순간에 뭔가 나대면 바로 금방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사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런가요? 이제 저희 애가 좀 중3이거든요. 예. 근데 중3인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은 자존감을 스스로 근데 이게 좀 자존감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좀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자존감을 중요시하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얘네가 어떤 자존감이냐면 만약에 음악을 잘하든 공부를 잘하든 뭘 잘해서 학교에서 뭐래도 하나가 특출나게 하면 걔는 자존감을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따르는 무리가 생겨요. 그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 걔는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새는 애들이 운동을 뭘 하나 더 잘하려고 내가 잘하는 걸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좀 더 많아졌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거는 아직 그 틀에 있지만 얘는 중학교 3학년 이전의 애들이 이제 올라갈 때는 그 이제 교육 문화도 어떻게 바뀔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공부 하나가 아니라
일단 뭐 여러 가지 연애 매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뭐 하나 잘하면 굉장히 그 아이를 추대하듯이 이런 문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예전도 아니고 이상한 세대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도덕관념도 좀 달라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새로운, 그러니까 저희 중학교하고 저희 어머님이 저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거든요. 근데 달라요. 외계인이에요, 그냥. 얘하고 말이 안 통해요, 일단. 우리 어머니도 깨어 있으신 분인데도 그냥 뭐라고 한국을 맞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얘가 예의 없는 애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할 때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그러니까 새로운 외계인이 잘하고 있구나 이거. 그러니까 소통이, 그러니까 열심히 얘를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그러니까 같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인종이 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그거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전 고3만 하는데 고3 애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얘네들의 쓰는 생각 사고방식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중3하고 고3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중3하고 또 고3하고 이걸 또 다른 무슨 외계 종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에 거쳐서 살면은 얘네가 나중에 컸을 때는 어떤 사고를 가질까. 그래서 참 걱정된다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노자 드는 생각은 굉장히 도라는 게 역동적인 단어구나. 항상 움직이는데 뭐라고 굳이 규정하자면 도라고 했다면 이게 예전에 2000년 전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고 그럼 굉장히 역동적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외계인이라고 느끼는 건 내가 아직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얘네 사고는 이렇게 흘러가고 내 사고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보기엔 맞아. 이거는 또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참 요새는 참 많은 생각. 사실 이 수업을 듣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도 많이 좀 사고가 흘러가야 되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고인물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되게 많이 지금 오면서부터 많이 충격을 받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술과 함께 책을 끊었다는 그 말부터 내가 원하는 이런 건데 하면 어제도 겁나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이런 거구나.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고백을 해서. 그럴 수는 없죠. 책은 재료입니다. 재료 진짜. 책은 재료고요.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 그게 저는 진짜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저렇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쟤 왜 저래? 왜 저렇게 되냐? 정말 되게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고3 애들은 저한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성 얘기를 의논할 때 제가 좀 아이들 상담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끝나면. 근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애들한테 제가 제 재능은 들려주는 애들 말을 그러면 그래요. 선생님 이게 좀 충격적인데 저희 고3 여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남자친구가 밖에다 사정을 하면 그건 저를 배려해 주는 건가 이렇게 물어요. 고3짜리가 게다가